네, 안녕하세요. 자, 지역 농협 6급 모의고사 자료 해석 파트를 맡게 된 김기주 강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10문제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NCS 기반의 그 내용에 충실한 그런 이제 도움이 되는 문제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는 특징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정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1번을 한번 보시죠. 자, 자료 해석 10문제. 우선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거기 보기와 표를 바탕으로 세 사람이 있죠. 과장, 대리, 사원의 열차 운임의 합계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23일 날 박람회가 있고, 23일 당일 날 자, 대전에서 동대구로 가는 기차표를 15일에 가서, 자, 우선 A 과장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자, 우선은 대전에서 동대구로 가는 기차표를, 자, 열차 운임표가 있고, 그 다음에 열차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략 보시면은, 운임표는, 여러분은 표 보시는 방법 알죠? 그 표에 보시면, 이 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 광명, 천안, 대전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광명에서 대전 가는 요금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옆에 칸 여기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광주에서 대전으로 가는 요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경우에는 기차를 타고 대전에서 동대구로 가니까 얼마예요? 대전에서 동대구로 가니까는 13,000원이죠. 자, 13,000원인데 자, 13,000원인데 거기 보시면 할인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15일에 예매했다고 그랬죠. 15일에. 자, 15일에 예매를 했으니까는 지금 자, 기차표를 15일에 역사에 가서 예매를 했다. 자, 그리고 15일에 가서 이제 예매를 했고 지금 후일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23일이 월요일이잖아요. 그죠? 23일 월요일이고 지금 15일에 가서 예매를 한 거잖아. 그죠? 15일. 자, 15일은 무슨 요일이죠? 15일은 지금 23일 월요일이니까는 7일 빼면 16일이 월요일. 그러니까 15일은 일요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5일에 역사에 가서 예매를 했다. 자, 거기 이제 열차 할인율을 보시면 할인율에 보시면은 지금 23일 날 출발하는데 15일에 갔다는 것은 8일 전이죠. 8일 전. 8일 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차 출발일은 어쨌든 열차 출발일이 중요한 거죠. 열차 출발일이 월요일이고 이거는 8일 전이니까 자, 할인율 어떤 거 적용받습니까? 거기 맨 밑에 칸에 그죠? 열차 출발일은 월요일에 10% 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 할인이니까 0.9 해주면 되겠죠. 자, 0.9 하면 어떻게 돼요? 0.9 하면은, 딱 보면은 11,7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B는 어떻습니까? 자, B를 살펴보시면, 자, B는 23일 당일에 천안에서 동대구. 자, 당일 천안에서 동대구 표를 보시면은 21,000원이잖아요. 자, B는 그냥 할인이 없고요. 현장, 예매하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요. 할인이 없고. 다음에, 자, C 사원은 어때요? 자, C 사원은 지인 방문을 위해서 22일 하루 전날 일요일 날에 기차표를 전월 31일에 예매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요때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매하는 것은 전월 31일. 그죠? 자, 많은 할인이 예상이 되는군요. 자, 우선은 광명에서 동대구까지니까는 우선 총 운임은 얼마? 일단은 3만 원인데 자, 3만 원인데 할인율을 보면은 우선 어때요? 지금 우선 살펴보면은 지금 전월 31일이니까는 어떻게 돼요? 지금 한 22일 정도 전이죠. 한 22일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두 번째 칸 열차 출발 29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는 15% 할인이 있고 7% 할인이 있는데 7% 할인인데 출발하는 날짜가 언제? 일요일이죠. 일요일이니까 15%가 아니라 7% 적용을 받는군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7% 할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보면은 여러분들 도표 맨 밑에 조그맣게 온라인 예매자는 추가 3% 할인. 요런 내용이 괜히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 사람 중에 누군가는 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3%가 가산이 되니까 총 10% 할인이 돼서 결국은 얼마? 총 10% 할인이 되니까 27,000원이 되는군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모두를 더하면 여러분들 이거 이제 100개짜리만 봐도 되죠. 7빵빵이니까는. 그래서 100개짜리가 7인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2번은 어때요? 자, A 과정의 출장 과정에서 적립한 캐시백 포인트를 구해봅시다. 그랬죠? 자, 뭐 하루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을 했네요. 그 여러 군데를 좀 들렸는데, 자, 우선은 뭐 거기 이제 표를 보시면은 자, 캐시백 포인트 적립 기준이 나와 있잖아. 1,000원당 적립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이 가는 곳마다 다 어때요? 캐시백 포인트가 다 쌓일까요? 어디는 안 쌓이고 어디는 쌓이고 거의 이제 이런 게 섞어 놓겠죠. 대부분. 자, 보시면은 커피숍은 테이크아웃이 2배, 레스토랑은 런치는 안 되고 주유소는 5만 원 이상 될 때 되고 면세점은 이제 뭐 그냥 특별한 조건 없이 구입 금액에 따라서 비례하고요. PC방은 5,000원 이상 결제 시 적립.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거기 위에 이제 그 텍스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PC방 여러분들 이렇게 푸시면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커피숍, 레스토랑, 주유소, 면세점, PC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현금이냐 카드냐. 자, 우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표 바로 위에 줄에 보시면요. PC방과 커피숍은 현금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카드예요. 그죠? 나머지는 카드. 우선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주유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맨 위쪽부터 보세요. 주유소는 5만 원어치를 넣었어요. 5만 원어치 넣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주유소 여기 5만 원어치 넣으니까는 1,000원당 5포인트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000원이니까는 10 곱하기 50이죠. 50 곱하기 5포인트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는 건 어디? 커피숍에서는 4,000원짜리니까는 테이크아웃을 했지만은 자, 4,000원. 그죠? 현금으로 이제 4,000원이니까는 어떻게 돼요? 넷하고 그다음에 테이크아웃은 또 2배가 되면서 그게 몇 포인트씩? 10포인트씩.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자, 레스토랑에서 런치는 주문이 해당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 와서는 자, PC방이죠. PC방에서 검토리 1시간당 2,000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최초 1시간 2,000원이니까 이것도 PC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면세점은 자, 아내에게 선물한 화장품을 자, 10만 원어치 구입을 했어요. 자, 현금 카드 동일하게 1,000원당 20포인트니까 자, 1,000원당 20포인트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이니까 1,000원 기준으로는 100배가 된 거죠. 거기에다가 20포인트씩 그 한 단위당 20포인트씩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두 합산하면 어떻게 되죠? 자, 80에다가 80, 250 그다음에 2,000포인트, 그죠? 2,000 이렇게 바로 올릴까요? 그러면 2,330점.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이어서 세트 문제 3, 4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자, 지금 소득 세율 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자, 우선 세율 체계를 우선 살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1번. 자, 가구주만 소득이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나뉘어지죠. 그래서 위에는 단일 누진세율, 그다음에 밑에는 한계 소득세율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체계가 나와 있는데 단일 누진세율은 거기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소득세율이 매겨져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한계 소득세율 체계는 거기 이제 과세 대상 소득에 따라서 그죠? 과세 대상 소득을 이제 구간별로 나누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과세를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세트 문제는 4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죠. 4번. 자, 4번을 봅시다. 자, 4번에 보면은 가구주만 4천만 원을 버는 경우가, 자, 가구주만 자, 맞벌이 부부가
4,500만 원을 버는 경우. 자, 납세 후 남는 소득이 경우와 낮은 경우에 그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차이. 그죠? 자, 우선 가구주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단일 누진세율 체계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4천만 원이니까 그 도표상에 보시면 어디요? 자, 표 1에 보시면 두 번째 항목, 그러니까 소득세율이 15%잖아요. 그죠? 15%. 자, 15% 하니까는 600만 원의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므로 처음에 4천만 원에서 600만 원 세금을 내니까 3,400만 원의 자, 그 잔존 소득이 남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부부 합산해서 4,500만 원이니까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표 2에 보시면 소득 구간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소득 구간별로.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 거기 한번 보시면 자, 세율 체계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가구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을 때는 1,000만 원과 4,500 기준으로 그 범인에 속하는 소득에 대해서 각각 다른 소득세를 부과한다. 뭐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 소득 구간이 지금 어떻게 돼요? 4,500이니까는 정확히 어디까지 가는 거죠? 4,500. 그 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 자, 0부터 1000까지. 1000까지입니다. 그죠? 다음에 1000초과 4,500까지. 우리가 보통 뭐 이상 미만이 아니라 이건 반대입니다. 초과 이하가 되는 거예요. 0초가 1000 이하.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과세 대상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예요? 부부 합산 소득이 예를 들어서 거기 얼마? 그 표에 이해 보시면은 그것은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 원인 경우를 예를 들은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제 5천만 원인 사람을 예를 들었을 때는 요 소득이 요 구간에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게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또 요 구간에 또 남은 것도 3,500이고 5천만 원인 경우에도 500이 남죠. 그러니까 요거를 1, 2, 3로 나눠서 높은 구간일수록 어때요? 소득세율이 더 높게 매기는 거죠. 10, 15, 20% 이렇게 매기는 건데 자, 현재 이 사람은 이제 4,500만 원이니까 그죠? 자, 4,500만 원. 1,000하고 4,500 기준으로 나눈 거잖아. 그죠? 그래서 딱 4,500 떨어지니까 요거는 10%. 자, 여기는 15%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3,500만 원 하고 요거 15를 곱하면 자, 어떻게 되죠? 35 곱하기 15 해볼까요? 자, 그럼 175, 35. 5,525가 되네. 그죠? 525. 그죠? 요거 소수점 두 자리 세이브 하면은 525만 원. 그래서 모두 우리가 납부 세액은 얼마? 625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빼니까 어떻게 돼요? 빼니까 3,87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3,875만 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475만 원이 됩니다. 475만 원. 그래서 이것과 요것의 차이, 그죠? 높은 것과 그러니까 그 납세 후 남는 소득이 높은 경우와 낮은 차이, 높은 거와 낮은 거의 차이가 475만 원이니까는 그 보기의 내용을 약간 좀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475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자, 이제 5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 그 환율 그 도표 같은 거 많이 그 이렇게 접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전신한 뭐 매도율 뭐 이런 그 값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우선은 그 출장 일정상 자, 미국 출장 후 1,000 그 US 달러가 있는데 자, 일본에서 600 그 일본 엔화 사용하고 남은 돈. 자, 남은 돈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볼까요? 달러, 엔화, 그다음에 오스트리안 달러. 자, A라고 할게요. 자, 이건 살 때, 팔 때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요걸 한번 살펴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600엔을 이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600엔을 썼다고 그랬는데
사실 미국 돈을 팔 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제 쓰는 거죠. 그죠? 돈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엔화를 살 때하고 가치가 어때? 이 화폐 가치가 어떻다는 얘기죠?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일본 출장을 와가지고 일본에서 요만큼을 썼어. 그럼 남은 돈은 어떻게 돼요? 이게 좀 화폐 가치가 다르잖아. 그죠? 화폐 가치가 다른데, 이건 내가 돈을 이제 가지고 있던 건데 요만큼을 쓴 거잖아. 그러니까는 사실상 화폐 가치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그냥 빼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은 이 돈이지만은 요거를 팔고 요거를 팔 때 요 가치하고 살 때 요 가치하고 어떻다? 같다는 이야기죠. 화폐 가치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400을 빼니까는 결국 600을 빼니까 결국은 400엔이 일단은 남는 겁니다. 그죠? 우선 화폐 가치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출장에 이제 또 쓰려고 하는 거죠. 호주 출장 여기는 그러니까 일본 화폐 1000엔을 파는 가치하고 호주 돈 850 오스트리안 달러를 사는 가치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환전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겠는가를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자, 이게 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는 게 아니라 일본 돈을 팔고 호주 돈을 이제 들여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환전을 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환전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400 곱하기, 자, 팔아야 될 그 일본 돈, 요 이제 기준을 이제 따지면 되는 거예요. 요 기준을, 그죠? 그러니까 요 1000 가치가 이게 850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말해서 환전하는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원래 이제 JPY였는데 요 산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오스트레일리안 달러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준식을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호주 돈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분모해 두고 요거를 분자해 두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은 자, 지금 정답이 450, 60, 70, 80이니까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야 되잖아. 그죠? 일단 없애고 좀 약분을 좀 해볼까요? 자, 약분을 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약분을 좀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404만 원이고 4만 다음에 그냥 일단 씁시다. 자, 400하고 5로 약분하면은 어떻게 돼? 17 그죠? 20 이렇게 되죠? 그럼 일단은 한 80 정도만 17로 다 나눠봐요. 80 정도만 17로 나눠보면 그죠? 어차피 이제 4로 시작하고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 그죠? 68 120이니까 얼마가 들어가야 돼? 7을 딱 넣으면은 119 그죠? 그러니까 4, 7로 시작하니까 정답은 3번이 맞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 같이 환산을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갖고 있던 금액을 중간 이제 경유주의 화폐 단위에 맞는 화폐로 사야 되니까 그때 이제 화폐 가치에 이제 맞춰서 여러분들 이렇게 환산 계산을 잘 정리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그 보기가 지금 어때요? 다 지금 400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엔화를 호주 달러로 바꾸는 거니까 지금 요 값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호주 달러로 바꾸면은 그 값이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요게 분모 분자 올 때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얘가 위에 오고 얘가 밑으로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패턴을 이해를 하시고 보기를 보더라도 숫자 값이 커진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을 보시면 자, 그 운송수단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보는 건데요. 자, 뭐 정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좀 이제 그 민첩성이 요구되고요. 하지만은 정말 하나하나씩 또 다 하기에도 좀 문제점이 있고요. 일단은 KTX, 고속버스, 비행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당연히 뭐 고속버스가 당연히 어때요? 좀 더 이렇게
늦겠죠. 그죠? 비용은 좀 저렴하지만. 6번, 7번 두 문제가 있는데, 자, 뭐 7번을 하나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은 그 문제 흐름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우선은 그 이동 시간의 변경으로 뭐 걸리는 시간과 수속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우선 KTX 같은 경우는 뭐 KTX 타고 또 뭐 택시 비용이라든가 또 버스 어쩌고저쩌고 또 이런 말들이 또 이렇게 부대적으로 나와 있죠. 이제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지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 고속버스도 이제 시간이 매 30분마다 운행하고 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그 터미널에서 또 어때요? 그 H 지점까지 또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거기 굵직하게 이제 빨간 글씨로 KTX, 고속버스, 비행기가 우선 이제 주요 운송수단이 되고, 뭐, 어때요? 그 부산역에서 혹은 부산 터미널에서, 그 다음에 김해공항에서, 그러니까 그 주 운송수단을 먼저 1차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버스냐, 택시냐, 버스냐에 따라서 또 그 스토리가 좀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7번을 보시면, 자, 오후 1시에 이제 일정이 잡은 사원이 이제 내부 일정 변경으로 오전으로 갑자기 이제 좀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구조가 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 이동 시간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교육 시간은 1시간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6번에 보면은, 교육 시작 20분 전에 이제 도착을 해야 되니까 10시 40분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 운송 수단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 이제 보기 1번에 보면은 그게 이제 아마 보통 고속버스가 요금은 저렴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만 하고 그냥 같이 한번 계산해 보시죠. 거기 보면은 이게 이제 고속버스를 만약에 이용한다면 버스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시간적인 면에서 어떻게 되죠? 자, 보시면, 자, 고속버스는 6시부터 운행을 하잖아요. 그죠? 자, 6시부터. 그런데 무려 소요시간이 4시간 15분이에요. 10시 15분. 자,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 가야 돼요? 오전, 아까 전에, 자, 오전에 교육을 다 마쳐야 되는 겁니다. 오전에 마친다고 그랬으니까는 사실상 도착은 10시 40분까지 해야 되죠. 그죠? 11시에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분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요때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요? 벌써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지금 그 표에 보시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자, 버스를 타면은 어떻게 돼요? 자, 버스를 타면은, 또 1시간 30분이 걸린대요. 그죠? 고속버스 타고 버스 타면은, 그죠?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벌써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비용은 우리가 저렴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보기 1번 같은 게 바로 고속버스 그 요금 그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고속버스 요금이 일단은 요금 뭐 34,200원에다가 그다음에 그 버스가 2,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34,200원에다가 버스는 이제 2,000원.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가능한 것을 이제 고르는 거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빨리 갈 수 있는 그 시나리오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KTX는 지금 일괄적으로 이제 53,800원이니까는 지금 이 요금 구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KTX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KTX 여기에다가 결합하는 게 15,000원이냐 2,000원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68,800원. 그죠? 뭐 보기 3번이고 이거는 2,000원을 더하면은 55,800원 2번이고 일단 KTX 같은 경우는 일단 OK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시간 안에 꼬린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KTX하고 비행기 해보고 그죠? 아무래도 시간이 우선이고 우선이니까 그다음 이제 비행기를 했을 때 그 비행기는 이제 요금이 좀 어때요? KTX는 아까 전에 요금이 이제 일원화돼 있지만 비행기는 출발 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또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보기에 있는 거에서 고르는 거니까 보기 2번, 3번 했고 4번에 보면 72,100원 같은 건 어떻게 나올까요? 72,100원 같은 거.
72,100원은 거기 딱 보이죠? 64,100원에다가 비행기, 거기다가 택시 8,000원, 버스, 그죠? 8,000원. 이렇게 하면은 72,100원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10만 100원 같은 건 어떻게 나와요? 10만 100원은. 요거는 비행기에다가, 비행기 75,100원에다가 어떻게 된다? 택시. 자, 택시 운임이 25,000원이라고 했죠? 25,000원 더하면은 10만 100원. 이게 바로 보기 5번이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건 정답이 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8번을 보시면요. 자, 8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8번을 보시면 그 리조트를 맨 처음에 24평 예약했는데 추가돼서 33평으로 변경했다. 자, 그러면은 예약 변경은 안 되고 환불한 다음에 재예약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먼저 24평형을 예약을 어떻게 했어요? 사전에 예약을 다 했어요. 그죠? 자, 사전 예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18만 원을 10% 할인 받아서, 그럼 얼마가 됐죠? 그러면은 10% 할인 받으면은 9로 곱하면 16만 2천 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어쩔 수 없이 환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환불을 일주일 전에, 그죠? 일주일 전에 변경돼서 환불을 합니다. 환불은 몇 퍼센트? 환불 규정에 보면은 7일 전이니까 그것에 90%, 그죠? 90%로 환불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다시 또 0.9를 곱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9, 28, 1로 가고 9, 54, 55, 14만 5,800원이죠. 그죠? 자, 요만큼을 환불을 받았습니다. 환불을 받았고, 자, 이제 뭘 해야 되죠? 33평형을 빨리 예약을 해야 되겠죠? 재예약. 이거는 33만 원.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추가로 지불할 금액을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추가로 지불할 금액.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해보니까 9만, 그죠? 여기다가 94,200원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추가로 지불할 금액. 그래야, 잠시만요. 요게 이제 33평형이죠. 자, 여기가 24. 자, 33평형이고, 그죠?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 차액이 얼만큼? 94,200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9번, 10번 세트 문제가 남아있군요. 자, 근로소득 공제와 종합소득세 세율 나와 있으니까, 자, 세금 지급법, 그리고 이제 맨 밑에, 그 산식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요 계산하는 식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자, 우선은 과세 표준은 과표. 자, 이거는 근로소득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 그래서 종합소득 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자, 방금 이야기했던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고 마이너스 누진 공제액. 자, 누진 공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그 9번 문제하고 10번 문제 있는데, 9번 문제, 10번 문제 있는데, 그 10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10번 문제. 자, 어차피 이제 같은 내용이니까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자, 총무부서 4인의 종합소득을 검토하게 되었다. 종합소득세가 가장 높은 사람과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의 종소세 차이는 그랬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이제 보면은 인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J, K, R, M 이렇게 있죠. K, L. 그래서 이게 이제 근로소득. 그 다음에
종합 공제 이렇게 나와 있죠? 종합 공제. 그래서 이게 4천만, 6천, 8천, 1억 이렇게 돼 있고 종합 공제액은 400, 800만 원, 1,050만 원, 그다음에 2,2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자, 종합소득세가 가장 높은 사람, 그죠? 지금 종합소득세 구조가 종합소득세가 가장 많으려면 당연히 어때요? 과세표준도 높고 또 근로소득도 높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종합소득세 구조가 일단은 과표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종합소득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얘도 높아지는데 과세표준은 당연히 근로소득세가 클수록,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합공제액은 어때요? 종합공제액은 자, 종합소득공제액, 그죠? 그러니까 공제액으로 말하는 거죠. 이게 종소공.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죠? 자,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그죠?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뺀 것을 일단은 과표로 두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과표를 딱 두고,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과표를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세율을 매기는 거죠. 과표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종합소득세 세율. 그래서 크게 거기에 5개 구간을 나뉘어져 있잖아요. 6%부터 38%까지. 그걸 매기고, 거기서 누진 공제액을 살짝 빼주면 이제 우리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자, 가장 높은 사람은 예상되는 건 지금 M 아닐까요? 자, M부터 한번 해볼까요? M. 자, M은 어떻게 됩니까? M은. 자, M은 맨 처음에, 자, 우선 과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과표부터 생각을 해보면, 거기, 자, 근로소득세 우선 과표부터. 과세 표준은, 자, 1억. 근로소득세에서, 근로소득, 이제 그걸 빼야 되죠. 자, 그럼 근로소득 공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로소득 공제는. 1억에서. 자, 거기 도표를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자, 1억에서, 자, 근로소득 공제. 자, 그 위에 있죠. 자, 위에 보면은, 자, 1억 초과가 있고, 이건 1억이니까 1억 원 이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 표에 보시면은 거기 4,500 초과 1억 원이야. 그 항목을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죠? 거기 계산식에 나와 있죠? 자, 1,200만 원 더하기, 자, 4,500에다가 4,500만 곱하기 4,500만 원 초과 금액. 자, 지금 4,500, 여기서 4,500만 원의 초과 금액은 얼마? 5,500만 원이죠? 자,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4,500에서 초과되는 금액, 그것의 5%라고 했으니까 0.05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이 부분이 바로 뭐다? 근로소득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남았죠?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 종합소득공제 얼마? 2,200만 원을 차감하면 되겠죠. 자, 계산 한번 이걸 해보셔야 되죠, 그래도. 자,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이것부터 할까요? 이렇게 하면 7,800만. 자, 그 다음에 요 계산. 자, 요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55 곱하기 5 하면 얼마? 275만 원이네. 그죠? 275 더하면은 1,475만. 요걸 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1475 빼니까는, 그죠? 자리 내림 그런 것도 뭐 특별히 없네. 자, 6, 3, 2, 5만.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것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세 표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어진 과세 표준을 가지고 종소세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 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얻어진 6,325만 원에서, 자,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자, 세율은 어떻게 돼요? 자, 세율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세 표준이
6325니까는 세 번째 구간이 되죠. 4600 초과 그 구간이니까는 24%가 되네요. 그죠? 24%. 자,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4%, 0.24. 회율을 곱하고 마이너스 누진 공제액은 얼마? 522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522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 보면은 요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거 사실 여러분들 이런 거 계산할 때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좀 사실 이게 좀 그 근사치가 어차피 정답이 어때요? 뭐 20만 원 단위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정밀하게는 계산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분수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요거를 0.25에서 마이너스 0.01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일단 요거는 일단 놔두고 요거는 놔두고 요거를 계산하게 좀 솔직히 24 계산하셔도 되는데 솔직히 그냥 하는 게 낫겠다. 그죠? 어차피 여기다가 24 하고 점 붙여서 이렇게 두 번만 하면 되잖아. 두 번. 요 정도 번거로우신가요? 이런 건 괜찮죠. 근데 하다 보면은 이걸 또 이렇게 0.25마이너스 0.01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0.25로 곱한다는 건 뭐죠? 그거는 4분의 1을 한다는 거잖아. 그죠? 4분의 1. 4분의 1을 하고 거기다 빼기 0.0이라면 63.25만 원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구조를 봤을 때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계산해서 522만 원을 빼면 그 결과가 996만 원이 나온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종소세가 가장 높은 사람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종소세가 또 두 번째로 높은 사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아직 종소세가 계산이 안 된 거지만 사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종소세가 높다는 것은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즉 근로소득은 높고, 그죠? 근로소득 공제가 작을수록.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뭐 그래도 일단 높은 쪽에 있지만은 근로소득 공제가 지금 보세요. 어때요? 지금 K하고 L하고 비교해 보면 두 번째가 과연 누굴까 궁금하잖아요. 근로소득은 벌써 2천만 원인데 종소세는 250만 원밖에 안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게 근로소득 공제가 또 너무 또 크다거나 그러면 또 이게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 과세 표준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때요? 과세 표준 자체 제일 절대적으로 영향 미치는 건 뭐예요? 이 근로소득에서 2천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부터 파생된 계산이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근로소득이 아무래도 높은 쪽이 종소세가 기본적으로 이제 비례할 경향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L 이 사람에 대한 두 번째 걸로 예상이 되고 그것을 계산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816만 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감을 하면 정답은 2번에 180만 원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그 소득 세율 체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뭐 기본 상식적으로 또 뭐 이미 사전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또 이런 부분이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산식, 그다음에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어떤 순서대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지 그 흐름만 잘 파악하시면은 계산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조금 계산적인 부분에서 좀 섬세함을 살려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왜요? 이건 NCS 기반의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변수도 대비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